그 흔한 잔병치레 없이 밝고 건강했던 6살 동희. 결혼 후 3년 만에 어렵게 얻은 아들을 한순간에 잃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길래? 무섭잖아요, 솔직히. 울어도 갔죠. 수술 시간도 짧고 이건 너무 간단한 수술이라서 이비인후과에서는 정말 기초적인 수술이라면서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간단한 수술이라며 걱정 말라던 의사의 말과는 달리 갑자기 아들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아이고 뭐야? 정통보해서 수술 받은 하나라고 얘기를 다 고지를 하고 간 건데 얼추 다 와가서 어떠한 이유로 이제 아기를 받을 수가 없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유난히도 길게 느껴졌던 그날 밤. 대체 아이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이고 세상에 참. 이렇게 생활한 지도 벌써 5달이 지났습니다. 어? 집에 가면은 이제 아기하고 지냈던 그 흔적과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 둘 다 이제 잠을 못 자요. 집에 있으면. 아이고 참. 저희 애는 저렇게 차디찬 곳에 있는데 저희가 집에서 편하게 그냥 이렇게 있는 것도 너무 미안하고 밥 먹는 것도 미안하더라고요. 살아있는 것도 미안해요, 애한테. 그날 이후 아들의 흔적이 남은 집에선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다는 두 사람. 아니 지금 계속 차에서 먹고 자고 생활한다라는 거예요? 저 좁은 차에 짐이 다 있네요, 지금. 아이고 세상에. 매일 아침 아내는 남편의 약을 챙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빈속에 약을 지금 먹는 건가요? 건강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이고요. 치료가 중단된 상태라서 이제 유지요법으로 이제 항암제를服用중에 있거든요. 지금 정상적인 생활이 힘드신 거잖아요. 5차 항암 치료 후 특히나 몸조리가 중요한 때지만 아들을 생각하면 자신을 돌볼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아기가 이제 한 달에 2번 정도 막 39도, 40도 고열을 앓았어요. 그래서 이제 열날 때마다 소아과 가면은 이제 편도선염이다. 나중에 이제 시기가 되면 수술을 해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술 시간도 짧고 정말 기초적인 수술이라면서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수술은 그래도 꽤 많이들 하는 수술이거든요, 어렸을 때. 한 20, 30년 전에도 저 수술을 친구들이 받으면 다음 날부터 이만한 큰 아이스크림 한 통 먹었어. 맞아. 나 3일 동안 아이스크림 3통 먹었다 그러면서 자랑할 정도로 사실 굉장히 흔한 그런 수술이잖아요. 그렇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건 아들이 수술하고 엿새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갑자기 일어나면서 기침 2번을 하더니 피가 그냥 아이고. 폭포수로 그냥.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그 상태에서 몇 초 있다 그냥 바로 의식을 잃더라고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5개월을 있다가 아기가 하늘나라로 갔어요. 아, 어떡해. 아빠의 긴 투병 생활로 함께 살게 된 지 겨우 2달. 이렇게 이별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편도 수술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건강했던 아이에게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데요. 동희야, 사랑해. 동희는 용감하고 대단한 아이야. 힘내자. 파이팅. 간절한 바람을 뒤로 한 채 지난 3월 11일 동희는 부부의 곁을 떠났습니다. 아이고. 고속도로만 가면 왜 김동희 이거 메고 자고 있었는데. 안고. 이거 안고 자면 동희 아는 거야. 근데 이거는 거의 손때가 붙은 거니까. 수술 안 했으면 되는데.
괜히 내가 수술하자고 해서. 웃지마. 머리 아프게. 동희가 생각나 그동안 발걸음하지 못했던 곳. 큰 용기를 냈습니다. 5개월 만에 찾은 집. 아 정말 부모라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예. 저라도 봐요. 못 살아요. 집 봐요. 아유. 보니까 집 떠날 때 그 상태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하늘나라 가고 나서는 지금 처음이에요. 처음 왔구나. 애기 흔적 때문에 이제 힘들어서 잘 못 오겠더라고요. 비극이 시작된 건 작년 10월이었습니다. 수술 시간은 1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그렇게 안내를 받았거든요. 그러고 제가 이제 보호자 대기실에 그 바로 앞에 수술방 앞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수술이 시작된 건 오후 3시경.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예정된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 뒤에 이제 들어갔던 애가 있었는데 그 애는 나왔는데 동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동희의 수술이 끝난 건 오후 5시가 넘은 시각. 금방 끝난다던 수술은 약속보다 1시간이나 지난 때였는데요. 시간이 많이 걸렸네. 수술 시간이 다른 애들보다 2배가 걸렸더라고요. 따졌거든요. 왜 이렇게 늦었냐. 내가 안내받던 시간이 아니지 않냐고.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에 피가 좀 있어가지고 조금 지혈한다고 늦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년에 한두 건 발생할 수 있는 그냥 특이한 케이스인데 문제가 없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게 다였거든요. 별일 아니니 안심하라는 의사의 말과는 달리 회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퇴원하는 날엔 구토까지 했다는데요. 아니 이러면 얼마나 걱정돼요. 제가 경구약을 복용을 못한다. 근데 물도 좀 잘 못 마신다. 물 조금 진짜 마시고 나면 다 구역질해서 토해버리고 어떡하냐. 입원을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아니 약을 먹어야 나가죠. 이러니까. 어머니 편도 수술은 원래 못 먹어요. 수액 치료는 저희 병원에서 못 해드리니까 작은 병원 가서 2박 3일 정도 입원하면 애기들 다 잘 먹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출혈 없으니까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게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하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금방 퇴원을 하는데 그래 좀 경과를 두고 봅시다. 뭐 이러면서 좀 설득을 하고 그러니까 퇴원을 좀 그렇게 늦게 쓰면 나을 시켰어야죠. 어쩔 수 없이 퇴원한 동희. 계속해서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다음 날 동네 이비인후과를 찾아갔다는데요. 못 먹어서 목 상태를 이제 한번 봐주십사 하고 이제 갔는데 그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어디서 수술했냐고. 왜요? 그곳에서 듣게 된 기막힌 이야기. 너무 심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데에는 지지면 안 되는 상황인데 전부 다 화상을 입었습니다. 약도 못 먹고 다 토했는데 이 담당 의사가 무조건 괜찮다고 내보냈잖아요. 이런 상태는 퇴원을 시킬 게 아니라 그냥 수술한 병원에서 봐야 되는 상태인데 너무 빨리 퇴원을 시켰어요. 그때만 해도 병원에 입원만 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답니다. 어차피 애가 또 경구약도 복용이 안 됐고 못 먹어서 저는 이제 입원을 좀 하려고 했죠. 개인 이비인후과 갔다 바로 입원을 시켰어요. 수액을 좀 맞으니까 아기가 그나마 조금 이제 생기는 돋더라고요. 그런데 입원 이틀 뒤 새벽 갑자기 피를 토해낸 동희는 그대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참 세상에 어떻게 이런. 수술이 있었던 건 10월 4일. 퇴원 후 다른 종합병원에서 수액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수술 후 6일 만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비극이에요, 비극. 도무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던 엄마는 수술했던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퇴원 때와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병원에 와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좋았을 것 같은데. 보통 다음 달에 오시라고 안내를 드리는데. 그런 말 안 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아니 아까는 분명히 퇴원하고 다른 병원 가서 수액 맞으라고 했잖아요. 얘기가 다른데요 지금? 이거 뭐야? 오지 말라고 해갖고 편도 수술은 원래 못 먹어요. 얘가 지금 일반적으로 수술이 끝난 애였냐고. 다른 애들하고 달랐잖아.
이런 부분이 좀 과도하게 된 건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좀 해보면 지금 인정을 하긴 한 건가요? 그 퇴원을 왜 시킨 거예요? 그런데 미심쩍은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기가 10월 9일 날 그렇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의무기록지부터 10월 11일 날 먼저 확보를 하고 의무기록지를 봤는데 아무 내용이 없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술 중 특이 상황에 이상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네? 그러고 제가 느낌이 좀 이상해서 10월 29일 날 다시 발급을 받았어요.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저한테 그날 설명했던 이제 다량의 출혈이 있었고 재마취를 했다. 그 내용이 추가가 돼 있는 거예요. 없었던 내용이. 얘기하지 않았던 그 전신 마취도 2번이나 했던. 항의 후 재발급받은 수술 기록지엔 다시 마취를 하고 재지혈했다는 기록이 추가된 건데요. 아니 수술 후에 지금 기록이 추가된 거잖아요. 이건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의료법 등에 이게 조작하거나 은폐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불법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었던 내용을 추가를 한 거거든요. 조작을 했다고 보긴 좀 어려워 보여요. 근데 공교롭게도 네. 그 시기가 엄마가 항의를 한 다음에 이루어졌다는 게 여기가 뭔가 좀 생각해볼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따졌죠. 왜 의무기록지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냐. 경황이 없어서. 경황이 여기 말이 됩니까? 아이고 참. 현지 병원의 입장은 어떤 걸 마지막으로 전달받으셨어요? 법대로 하라. 그날 수술실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이랑 전공이랑 그 인턴은 그만둔 것이. 그 당시 수술했던 의사들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수소문 끝에 동의의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를 찾았습니다. 동의가 의식불명에 빠지게 된 수술 이후 10개월가량이 지난 지금 그는 다른 곳으로 옮겨 수술과 진료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옮긴 거네요. 그의 입장을 들어봐야겠습니다. 좀 뭐라 그럴까요? 선생님 되시죠? 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작진과 마주치자 당황하며 자리를 피하는 담당의. 저희 MBC 실화탐사대에서 나왔는데 수술 잘 되신 건가요? 특이한 케이스라고 그러셨는데 일반적으로 사고관리 하셨던데 그건 괜찮은 건가요? 선생님 경과를 더 자주 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도 있던데 수술이 좀 과하게 된 건 아닌가요, 선생님? 끝내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소속이 가면 제일 난감하죠. 저희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동의의 죽음은 그저 불운이었을까요? 이비인후과 의사로서 수련받으면서 제일 처음 시작하는 수술 중에 하나예요. 이제 편도선 수술하고 나서 이제 가장 의사로서는 이제 이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출혈 부분입니다. 2차 출혈은 24시간 이후에 나는 출혈인데 보통 5일에서 10일 사이에 많이 나요. 2차 출혈은 이제 4.8%에서 한 남캔 7%까지 이제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게 낮은 확률은 아니네요. 집도의도 이례적인 환자라고 말했던 만큼 좀 더 주의 깊은 경과 관찰이 필요하진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의사 선생님의 말씀처럼 2차 출혈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 그 시기에 동의가 겪은 증상이 일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수술의 특성상 수술 부위에 있던 딱지가 떨어지면서 2차 출혈이 나는 것이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동의의 경우에는 좀 예의주시가 필요했던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더 면밀히 봤어야죠. 한때는 행복이 가득했던 곳이지만 동의가 떠난 지금 이곳에 남은 건 쓸쓸한 뿐입니다. 때가 났다나 나랑 가봤대요. 그렇게 예뻤는데요. 이젠 추억으로만 만날 수 있는 아들.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어주고 바이바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정말 찢어질 것 같아요. 저렇게 건강했는데. 그냥 왠지 장난감 방문을 열면 애가 있을 것 같고 어디를 가도 이제 아이고. 애가 없으니까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얼마나 보고 싶을까? 억장이 무너지죠. 억장이 무너져. 친정애를 가도 애가 없고 집에를 가도 애가 없고 놀이터에 가도 애가 없어요. 너무 보고 싶은데 애가 어딜 가도 없어요. 하나뿐인 아들이 왜 이렇게 생을 마감해야 했던 건지 제대로 된 이유조차 알 수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동희가 의식을 잃은 그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뭔가 또 있나 봅니다. 동희가 피를 토하며 의식을 잃자 곧바로 119를 불러 수술했던 병원으로 향했다는데요. 1분 1초가 급한 응급 상황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119 측에서 사전 통보를 했어요. 기도 확보가 필요하고 CPR을 치고 가고 있고 너희 병원에서 수술했다. 사전 통보를 했는데 거의 다 와가는데 6분인가 5분 정도 남겨두고 다 와갔는데 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 바로 앞에 왔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출발한 지 10여 분이 지난 시점 병원에서 갑자기 동의를 거부한 겁니다. 생과 사를 넘나드는 긴박한 상황. 안타까운 시간을 흘려보내며 동의를 받아줄 다른 병원을 수소문해야만 했습니다. 저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해요. 결국 왔던 길을 되돌아가 119 신고 후 31분 만에 다른 대학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아니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이 얼마나 중요한데. 아니 1분 1초에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 환자를, 아기를 그것도 사전 통보해서 수술 받은 하나라고 얘기를 다 고지를 하고 간 건데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갖추고 있고 소아응급의료센터를 갖추고 있는 병원이 그것도 다 와갔는데 왜 거부를 했는지. 이게 말이 됩니까? 동의를 거부한 그 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였습니다. 이곳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송되는 중증 응급의료 환자의 수용을 담당하는 곳이었는데요. 아니, 권역응급의료센터면 규모가 엄청 크잖아요. 그거 하라고 만든 병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이송 중인 환자를 거부했어요. 정말 너무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라고 만든 곳인데 일단 응급조치를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체 동의를 거부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확인해 보니까 CPR 중이라서 그 수용 불가하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CPR 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송 중인 환자를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이렇게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건가요? 그랬던 경우는 제가 이제 그 근무하는 동안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도 저도 처음이라 가지고. 구급대원조차 난생 처음 겪어본다는 상황. 늦어진 응급처치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5개월을 버티다 동희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참. 환자가 응급 상태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은 응급 환자를 받는 게 원칙이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심폐소생술 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송 중인 환자를 거부할 수 있는 걸까요? 당직 선언 의사만 쳐도 예를 들면 10여 명 이상의 의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냥 환자 한 명을 심폐소생술하느라고 응급 환자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합리적인 그 이유가 되지 않을 거고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서면으로 병원의 입장을 물어봤는데요. 하지만 사건 당일에 대한 그 어떠한 답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 얘기를 어디 가서 들어야 하는 겁니까? 참. 이대로 포기할 순 없습니다. 반드시 이야기를 들어야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가야 됩니다. 우리 제작진. 이런 사건이 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이게 다 소송 관련 내용이라는 것인가요? 지금 일단 이 사건 관련해서는 지금 답변을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밖에 없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답변을 했을 때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김동기 후에 대한 관련 사건을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게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다는데요. 응급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조항이 있고요. 어떤 때 진료 거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해도 억울함을 풀 길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이런 식이라면 언제든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 너무 화가 나요. 여기서만 받아만 줬어도 빨리 기도 확보를 했었을 거고 애가 4살까지는 안 갔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 곁에 살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왜 이런 애를 내보냈는지 이해도 안 가고요, 솔직히. 1년에 한두 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애라고 본인이 얘기도 했고 왜 다른 환자들하고 같이 관리를 했는지 그게 너무 화가 나요. 만약 좀 더 빨리 응급실에 도착해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졌다면 그러니까요. 퇴원을 미루고 며칠 더 입원해 경과를 지켜봤다면 지금과는 다르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눈앞에 바다가 있어도 그렇게 답답함이 풀리고 그렇진 않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꿈이었으면 좋겠고. 시간을 작년으로 좀 돌리고 싶다. 작년 엄마 아빠가 바라는 건 단 하나.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던 동희가 이제라도 진심 어린 사과를 받는 겁니다.